오늘 리뷰할 논문은 Understanding the Role of Training Regimes in Continual Learning입니다. 본 논문은 2020년도에 세계적인 딥러닝 학회 중 하나인 닙스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Continual Learning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트레이닝 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Dropout, 그리고 배치 사이즈와 러닝 레이트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과 같이 잘 알려진 학습 테크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Catastrophic Forgetting은 Continual Learning 분야에서 잘 알려진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논문 또한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논문 중 하나이고요. 실제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로테이션 앰니스트라는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동일한 아키텍처를 갖는 두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때 두 네트워크는 하이퍼 파라미터만 다르게 설정한 겁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한 네트워크가 훨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아키텍처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오직 학습 체계, 즉 트레이닝 리즘만 변경한 것만으로도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정확도는 조금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에 대해서는 Forgetting이 적게 발생하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네트워크 1에서는 Dropout을 사용하고 배치 사이즈는 작게 설정하고 또한 러닝 레이트는 상대적으로 크게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태스크가 학습됨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적용함으로써 러닝 레이트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형태를 사용했고요. 바로 이러한 트레이닝 리즘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Continual Learning 분야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루는 논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Continual Learning과 Catastrophic Forgett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ontinual Learning은 태스크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Continual Learning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Multitask Learn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Multi-Class Classification 혹은 Multi-Label Classification에 대해서 비교적 더 많이 들어보았거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먼저 Multi-Class Classification은 클래스가 여러 개의 상황인데 이때 하나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입력은 여러 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가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정은 하나의 입력은 이 중에서 한 개의 클래스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이미지에 동시에 새와 트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한 장에 손글씨 숫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가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인지 맞추는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각각의 클래스가 서로 배타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숫자는 3이면서 동시에 7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되는 문제를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레이블마다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이미지에 고양이와 강아지가 둘 다 존재한다면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레이블마다 확률값을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각각의 클래스의 확률값을 모두 더했을 때 100%가 나오고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각각의 레이블마다 확률값을 개별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레이블마다 50% 이상의 확률을 가진다면 해당 레이블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마지막 레이어에 소프트맥스를 추가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 중에서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마지막 레이어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해서 이진 분류를 수행한 결과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각각의 레이블마다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출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멀티태스크 러닝은 무엇일까요? 이는 줄여서 MTL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태스크가 여러 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입력에 대해서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하나의 이미지에 어떠한 사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별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진을 문장으로서 설명하는 이미지 캡셔닝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멀티태스크 러닝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멀티태스크 러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쉐어드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이것을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백본 네트워크는 다양한 태스크에서 공유될 수 있는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때 이러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shared representation을 추출한 뒤에 그러한 공통된 피처를 각각의 헤드에 입력으로 넣어서 각각의 태스크마다 해당 태스크에 적합한 레이어를 거치도록 만들어서 각각의 태스크에 따른 결과를 내보내도록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1에서는 이처럼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 태스크 2에서는 이처럼 해당 이미지를 설명하는 설명 문구, 즉 캡션을 생성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멀티태스크 러닝은 기본적인 가정이 하나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다양한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 또한 하나의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각각의 태스크마다 정답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러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 뒤에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멀티태스크 러닝은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만 포워드를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결과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태스크가 서로 레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다른 태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스크로부터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태스크에 대해서도 성능 향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멀티태스크 러닝은 하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태스크에 대한 결과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활용되는 오브젝트 디텍션은 어떠한 클래스의 사물이 존재하는지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의 위치를 찾는 로컬리제이션과 특정한 사물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브젝트 디텍션은 멀티태스크 러닝의 한 유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문에서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멀티태스크 러닝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레이블마다 해당 레이블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멀티태스크 러닝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멀티태스크 러닝은 하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동시에 결과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요. 한 번에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점이 컨티뉴얼 러닝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여러 개의 태스크에 대한 결과를 동시에 모두 내뱉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습해야 하는 태스크가 변경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롭게 학습해야 되는 태스크가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즉 태스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는 점이 컨티뉴얼 러닝의 특징입니다.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흔히 연속학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연속적인 학습 과정을 갖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우리는 하나의 네트워크 인스턴스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태스크마다 해당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네트워크 가중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가 태스크가 변경됨에 따라서 가중치가 그에 맞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태스크 1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한 뒤에 이렇게 되면 세타 1이 만들어지겠죠. 그 이후에 태스크 2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진행해서 세타 2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태스크 1에 대해서 학습을 모두 마친 뒤에 태스크 2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태스크 1의 학습 데이터 세트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때 태스크 2에 대해서 학습을 다 한 뒤에도 여전히 태스크 1의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태스크 1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정상 이미지인 경우 정상이라고 네트워크가 결과를 내뱉고요. 이렇게 결점이 있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비정상이라고 결과를 내뱉도록 학습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처럼 태스크 1에 대해서 적절히 학습을 마친 뒤에 태스크의 변화가 일어나서 태스크 2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진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태스크 1에 대해서 학습을 모두 마친 세타 1에서부터 출발해서 세타 2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즉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태스크가 변경되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상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정상이라고 뱉고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비정상이라고 뱉도록 학습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이렇게 학습할 태스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전 태스크인 태스크 1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Continual Learning에서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태스크 2에 대해서 학습한 뒤에도 태스크 1의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Continual Learning의 가정은 현실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흔히 인간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태스크가 변경되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수행할 수 있었던 태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수학을 공부한 뒤에 고등학교 수학 및 대학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나중에도 중학교 수학이 필요할 때 여전히 중학교 수학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태스크가 변경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때 이전 태스크를 학습할 때 사용했던 학습 데이터 세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Continual Learning에서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한글로 파괴적 망각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함에 따라서 이전에 배웠던 정보를 잊게 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플라스틱한 경향이 있어서 이전에 보았던 태스크에 대해서 잊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전에 익혔던 지식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부가적인 테크닉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상당히 가소성이 있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만 높은 성능을 보이고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정확도를 보이게 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을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하고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래스틱 3 스테빌리티 딜레마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플라스틱하다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수월하겠지만 이전에 공부했던 지식은 상대적으로 쉽게 잊게 된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스테이블한 네트워크는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쉽게 잊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쉽게 배우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즉,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쉽게 배우면서 이전에 배웠던 지식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가능한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ontinual Learning 상황에서 먼저 뉴럴 네트워크는 태스크 1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어서 세타 1 상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세타 1 가중치를 갖는 상황에서 태스크의 변경이 일어나서 태스크 2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델 세타 2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이때 태스크 1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Continual Learning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폴게링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처럼 태스크 1을 학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폴게링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까지 적절히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논문에서는 폴게링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atastrophic Forgetting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간단한 방법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될 때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모든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다시 학습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태스크가 바뀔 때마다 매번 새로운 네트워크를 완전히 새롭게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의 낭비가 심하겠죠. 특히나 현실에서는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혹은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과거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곤 합니다. 또한 과거의 태스크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저장 공간 또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방법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컴퓨팅 자원이 무한하다면 이 방법이 성능상으로는 뛰어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자면 과거의 학습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다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즉 리플레이한다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학습 데이터를 일부 기록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공부한 뒤에 고등학교 수학 및 대학 수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새롭게 고등학교 수학이나 대학 수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될 때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공부한 뒤에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별도의 노트에 정리를 해놓았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 정리가 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시 한번 학습해 줌으로써 중학교 수학도 잘하고 고등학교 수학도 잘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과거의 학습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일부 기록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할 때 과거의 학습 데이터를 리플레이해서 과거의 태스크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태스크가 연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장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태스크가 바뀔 때마다 모델 아키텍처나 학습된 가중치를 전략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스크가 변경될 때마다 기존의 가중치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태스크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습 가능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태스크가 바뀜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레이어 구조가 계속해서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요. 특히나 레이어를 계속해서 추가하는 경우에는 태스크가 바뀜에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경우에도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도 뇌의 용량이 무한정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무작정 증가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증가시키는 등으로 다양한 테크닉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문들을 확인해 보시면 2번 혹은 3번 전략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고요. 아직까지도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면서 Continual Learning에서의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트레이닝 리즘스에 대해서 분석한 경우는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즉 아직까지는 다양한 트레이닝 리즘이 Catastrophic Forgett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 적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트레이닝 리즘만 적절히 적용한다면 과거의 학습 데이터를 다시 사용하지 않으며 아키텍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forgetting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고요. 즉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학습할 때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면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망각, 즉 forgetting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의합니다. 특정한 태스크 K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전체 로스는 바로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W는 특정한 상태의 네트워크 가중치를 의미하는데요. 즉 네트워크가 어떤 태스크를 처리하고 있든 간에 K번째 태스크에 대한 empirical loss는 바로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스 K는 태스크 K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포인트, 이때 일반적으로 X는 이미지, Y는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쌍에 대한 0 이상의 값을 가지는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흔히 분류 모델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로스가 사용됩니다. 즉 확인해 보시면 태스크 K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학습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각각 로스를 계산해서 그러한 값을 모두 더해주고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로스의 평균값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번째 태스크에 대한
로스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 가능합니다. 이때 로스는 특정 시점의 가중치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망각에 대해서 시점을 기준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즉, first task에 대해서 학습이 전부 이루어진 뒤에 학습이 완료되어 수렴한 네트워크 가중치 파라미터를 W1스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는 학습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은 사실상 0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어서 W2스타는 첫 번째 태스크를 학습한 뒤에 두 번째 태스크까지 연속적으로 모두 학습을 마친 뒤에 네트워크 가중치 파라미터입니다. 즉, 두 번째 태스크에 맞게 학습이 이루어진 결과가 W2스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한 망각, 즉 얼마나 잊었는지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가능하겠죠. 물론 태스크의 개수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완전히 마친 뒤에 가중치에 대해서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한 로스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차이를 구한 것이 바로 첫 번째 태스크를 얼마나 잊었는지에 대한 공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떠한 태스크를 얼마나 잊었는가는 바로 다음과 같이 로스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파라미럴 스페이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W1 스타 포인트로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된 뒤에 시점이 지남에 따라서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완료하여 W2 스타 포인트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한 로스는 바로 다음과 같이 함수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포인트에서의 Y축 좌표의 차를 구해서 얼마만큼 폴게링이 발생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될 건데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도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로스가 여전히 낮다면 폴게링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즉, 결과적으로 이러한 W는 네트워크가 새로운 태스크를 공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때마다 특정 태스크에 대한 로스 값을 구해서 해당 태스크를 얼마나 잊었는지에 대해서 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내용은 만약에 로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평평하게, 즉 덜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가중치가 동일한 포인트로 업데이트한다고 하더라도 로스 값은 여전히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바로 로컬 미니마를 넓히는 방향, 즉 넓은 미니마로 수렴하도록 만들었을 때 폴게링이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직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본 논문에서는 캐타스트로픽 폴게링을 잇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기보다는 로컬 미니마를 넓히는 학습 테크닉을 사용함으로써 폴게링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더 와이드한 로컬 미니마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기술들을 모아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최신 기술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제로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잘 동작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와이드한 로컬 미니마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망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테일러 전개를 이용하면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 특정한 점의 미분 계수들을 개수로 하는 다양식의 극한으로 근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L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는 W1 스타 포인트를 기준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컨드 올더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공식이 전개되는데요. W2 스타 포인트에서의 로스 값은 바로 다음과 같이 W1 스타 포인트에 대한 식으로 근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2차까지, 즉 해시안까지만 근사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실제로 더욱 정교하게 근사하기 위해서는 3차, 4차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서 정교한 근사를 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2차까지 근사를 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한 번 미분했을 때, 두 번 미분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에 대한 합으로 특정한 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일러 전개인데요.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한 번 미분한 뒤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를 W1 스타로 미분한 값은 이미 수렴이 완료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0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W1 스타 포인트는 이미 태스크 1에 대해서는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값을 0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0으로 보고 지워버리면 해시한 부분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텀을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우리는 아까 전에 확인했던 폴게링 1에 대한
공식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해시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즉 이때 W2 스타에서 W1 스타를 뺀 값, 즉 그 거리를 간단히 델타 W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이 식을 간단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델타 W가 두 번 등장하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델타 W 놈에 대한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때 해시안 같은 경우는 그 어펄 바운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스 1을 W1 스타 포인트에서 두 번 미분한 해시안은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때 이러한 해시안의 아이겐 밸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람다1 맥스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이 람다1 맥스에 대한 식으로 상한이 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W1 스타 포인트에서 완전히 미니마로 수렴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로스 함수는 W1 스타 근처에서 컨벡스하고 이때 해시안은 파지립 세미 데피니트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고유값이 양수인 행렬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겐 밸류가 모두 양수인 경우 해당 지점에서 함수는 극소값을 가집니다. 즉 아래로 블록한 상태로 컨벡스하게 극소값을 가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시안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항상 고유값 분해가 가능하고 이때 해시안의 고유값이 클수록 더욱 볼록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해시안이 크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많이 볼록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작다는 것은 이처럼 평평하게 로스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시안은 아이겐 밸류 중에서 가장 큰 값인 람다로 그 어펄 바운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즉 다시 말해 여기 보이는 공식은 실제보다 더 볼록함으로 즉 더 가파른 상황을 가정하는 어펄 바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시안에 대해서 분석할 때 실제 해시안의 모든 값을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람다1 맥스 값만 확인하더라도 로스 함수가 얼마나 가파른 상태인지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람다1 맥스 값이 작을수록 폴게링이 적게 발생한다는 거죠. 즉 폴게링 자체는 이러한 해시안의 값이 작을수록 적게 발생하는데 그 상한이 람다1 맥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람다1 맥스의 값이 작다는 것은 캐타스트로픽 폴게링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논문의 주장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림을 추가적으로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A번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델타 W, 즉 태스크 1에 대해서 학습한 뒤에 태스크 2에 대해서 학습을 하여 델타 W만큼 W 값이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 이때 동일하게 델타 W만큼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더 넓은 형태의 커버처, 즉 더 평평한 곡선을 갖는 것이 폴게링을 적게 발생하게 만듭니다.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서 이 파란 색깔 곡선은 람다 값이 더 평평한 형태의 공률을 갖는 로스 함수고요. 이 초록색 부분은 람다 값에 2를 곱한 걸 알 수 있죠. 즉 더 가파른 형태의 곡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림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하게 델타 W만큼 이동한다고 했을 때 파란색 곡선과 같이 더욱 와이드한 커버처, 즉 공률을 갖는 상황에서 폴게링이 더 적게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람다1 맥스 값 자체가 작을 때, 즉 더 평평한 형태일 때 폴게링이 적게 발생할 수 있고 재밌는 건 이건 세컨 태스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때에도 가능하면 와이드한 미니마로 수렴하는 것이 이점이 있고 세컨 태스크에 대해서 보다 와이드한 로컬 미니마로 수렴할 때가 폴게링을 적게 발생시킵니다. 확인해 보시면 노란색과 빨간색은 각각 세컨 태스크에 대한 서로 다른 로스 함수인데요. 이처럼 더욱 평평한 형태의 와이드한 로스를 가질 때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한 폴게링이 적게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세컨 태스크에 대해서 수렴을 할 때 같은 로스 값을 가지는 포인트로 수렴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더 와이드한 미니마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델타 W 값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퍼스트 태스크에 대해서 폴게링이 적게 발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과 같이 실제로 네트워크 가중치가 업데이트할 포인트인 W-2와 세컨 태스크에 대한 실제 옵티마라고 할 수 있는 W2 스타에 대한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컨 올더 테일러 전개로 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식을 전개할 수 있으며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세컨 태스크에 대한 로스의 해시안을 다음과 같이 람다2 맥스를 이용해서 어펄 바운드를 명시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람다2 맥스를 줄이게 되면 로스의 랜드스케이프가 더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옵티마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W1 스타와는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즉 델타 W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폴게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로테이티드 엠니스트와 펄뮤티드 엠니스트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을 수행해 보는데요. 실제로 학습을 시켜보고 논문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더 와이드한 커버처를 가지는 경우, 즉 값이 작을 때는 폴게링이 적게 발생하고 값이 클 때는 폴게링이 많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폴게링은 각각 옵티마 주변에서의 이 로스의 랜드스케이프, 즉 기하학적인 그 곡률과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본 논문에서는 주장합니다. 즉 곡선이 더 와이드하고 평평하다면 폴게링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컨티뉴얼 러닝 관점에서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컨티뉴얼 러닝을 수행할 때는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할 때 가능하면 와이드한 미니마로 수렴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리즘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게 본 논문의 주장입니다. 즉 다양한 태스크를 연속적으로 학습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는지 그 양은 수렴점에서의 기하학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곡률이 평평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즉 더 와이드한 미니마를 가졌을 때 폴게링이 적게 발생한다 라는 것이 가설이고요.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맞는지 앞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였고요. 다만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전체 해시안의 스펙트럼을 완전히 분석한 것은 아니고 해시안에서의 가장 큰 아이겐밸류 값을 이용해서 어퍼바운드로 근사해 이를 표현합니다. 당연히 W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바운드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거고요. W의 차원이 작다면 실제 어퍼바운드와 상당히 유사한 값을 가지는 타이트한 형태로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시안 자체의 전체 스펙트럼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본 논문에서는 로스의 랜드스케이프가 얼마나 평평한지, 얼마나 가파른지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가장 큰 아이겐밸류 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다만 실제로 다양한 학습 테크닉을 고려할 때는 가장 큰 아이겐밸류 값을 낮추기보다는 전반적인 스펙트럼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 리즘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드롭아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한 큰 러닝 레이스를 쓰는 겁니다. 이때 DK를 통해서 각각의 태스크를 거쳐감에 따라서 러닝 레이스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작은 크기의 배치 사이즈를 사용할 때 더욱 와이드한 미니마로 수렴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미니마를 넓히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미니마를 실제로 넓힐 수 있는지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학습 테크닉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미니마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러닝 레이트 혹은 작은 배치 사이즈를 초기 학습 단계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와이드한 미니마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로스의 랜드스케이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두 미니마는 같은 로스를 갖는 미니마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우리가 큰 러닝 레이스를 쓰는 경우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한 뒤에 러닝 레인만큼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큰 러닝 레이스를 쓰게 되면 이처럼 가파른 미니마에서는 상대적으로 빠져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와이드한 미니마에서는 다소 큰 러닝 레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더 높은 러닝 레이스를 쓸 때 보다 넓은 미니마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는 초기에 높은 러닝 레이스를 사용해서 보다 넓고 스테이블한 미니마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다양한 태스크로 넘어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러닝 레이스를 감소시키고 배치 사이즈 또한 마찬가지로 감소를 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애덤 옵티마이저는 초반에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SGD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SGD에 기반한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드롭아웃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드롭아웃은 로스의 이궤도 함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평평한 미니마로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대한 수학적 내용은 원본 논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과는 다르게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오히려 컨티뉴얼 러닝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L2 regularization 사용하지 않고 dropout 그리고 초기에 높은 러닝 레이스로 학습을 시작하여 각 태스크가 끝날 때마다 점진적으로 러닝 레이스를 디케이하는 즉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또한 작은 크기의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여 와이드한 미니마를 찾는 데 도움을 얻어 컨티뉴얼 러닝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테크닉을 모두 사용한 것을 스테이블 SGD라고 부릅니다. 이제 본 논문이 제안한 메서드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척도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먼저 Average Accuracy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평균 정확도를 의미하는데요. 특정 시점에서 이전까지의 모든 태스크에 대한 평균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7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마친 뒤에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정확도를 다 구한 뒤에 평균을 구하는 거죠.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A, T,I는 T번째 태스크를 마친 뒤에 1부터 T번째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정확도를 구한 뒤에 그것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Average Accuracy라고 하고요. 이어서 Average Forgetting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망각했는지, 즉 forgetting 했는지 계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예를 들어 우리가 마지막 태스크인 캐피털 T개만큼의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 연속적으로 학습을 마친 뒤에 바로 일반적인 경우 태스크 1부터 T-1까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망각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경우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스크 1에 대해서 얼마나 망각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스크 1에 대해서 학습한 직후에는 태스크 1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가 바뀜에 따라서 캐피털 T번째 태스크를 학습한 뒤에는 1번 태스크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낮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2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스크 2를 얼마나 망각했는지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바로 다음과 같이 부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를 학습한 직후에서의 정확도에서 가장 마지막 태스크를 학습한 직후에 정확도를 뺀 것이 일반적으로 맥스가 되는 것입니다. 즉, 특정 태스크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는 바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태스크 1부터 T-1번째 태스크까지 각각 이러한 망각의 정도를 다 구해서 그것의 평균값을 구해주게 되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잊었는지, 즉 Average Forgetting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어떠한 데이터 세트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 중 하나는 바로 Permuted MNIST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MNIST 데이터 세트의 이미지를 permutation하고 그렇게 permutation 된 이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Permuted MNIST는 말 그대로 각각의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픽셀들을 전부 랜덤으로 permutation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각각의 태스크마다 사용되는 permutation 공식은 동일하고요. 서로 다른 태스크마다 서로 다른 permutation을 사용합니다. 아래 예시를 확인해 보시면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단순히 permutation을 하지 않은 경우, 즉 identity permutation을 수행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상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0이 들어오면 0이라고, 1이면 1이라고 분류하도록 만들고요. 태스크 2 같은 경우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permutation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픽셀은 7번째 픽셀로 이동하고 100번째 픽셀은 32번째 픽셀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픽셀마다 어떤 위치로 이동하면 될지 permutation을 만든 뒤에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동일한 permutation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는 각각의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함수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태스크 안에서 모두 동일한 permutation을 사용했다면 그 permutation을 이해하고 높은 정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K번째 태스크에 대해 모든 이미지에 사용되는 permutation K는 동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permutation K를 이해해서 태스크 K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continual learning 시나리오상 K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한 뒤에 K-1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동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태스크에 따른 permutation을 정확히 이해하고 네트워크가 학습하도록 만들며 이전 태스크에 대한 permutation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데이터셋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Permuted MNIST입니다. 이어서 스플릿 시파 100 데이터세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시파 100 데이터세트의 베리언트로서 각각의 태스크마다 5개의 랜덤 클래스를 예측하도록 제시하는 데이터세트입니다.
총 10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5개씩 묶어 총 20개의 태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시파 100를 분리할 수 있는데요. 태스크 1부터 태스크 20까지 각각의 태스크가 5개의 클래스를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태스크 1에서는 5개의 클래스 중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와서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도록 만들고요. 이어서 태스크 2로 넘어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5개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여 태스크 20까지 분류 모델을 학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스플릿 시파 100는 말 그대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클래스의 개수가 증가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5개의 태스크를 갖는 퍼뮤티드 엠리스트와 로테이티드 엠리스트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플라스틱한 네트워크의 경우 아이겐밸류와 놈값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플라스틱 SGD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드랍아웃, 배치 사이즈, 그리고 large learning rate에서 사용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하게 일반적인 SGD를 이용해서 학습한 네트워크가 되겠고, 이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테이블 SGD와 비교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이 그림에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스테이블이고요.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트레이닝 리즘들을 적용한 네트워크가 되겠고, 네트워크 2는 본 논문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즉 나이브 혹은 플라스틱 SGD를 사용한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SGD를 이용한 경우 아이겐밸류와 가중치의 차이, 즉 델타 W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이러한 값이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큰 순서대로 20개까지만 나열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값이 큰 아이겐밸류가 많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스테이블한 네트워크의 경우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상대적으로 평평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낮은 아이겐밸류 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태스크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가중치가 변경되는 양 자체가 비교적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플라스틱한 네트워크의 경우 태스크가 바뀜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많은 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스테이블한 네트워크에 비해서 특정한 태스크를 학습한 직후에는 해당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SGD의 경우에는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를 잘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본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SGD의 경우 아이겐밸류나 가중치가 변경된 정도, 즉 놈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는 플라스틱 네트워크에 대해서 catastrophic forgetting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 논문의 저자는 플라스틱 시티가 꼭 필수적으로 새로운 태스크들을 효율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며, 잘 알려진 테크닉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트레이닝 리즘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의 스테빌리티를 높여서 컨티뉴얼 러닝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0개의 태스크를 갖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른 기법들과의 비교를 진행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스플릿 시파 100는 기본적으로 20개 태스크를 갖는 데이터 세트고요. 퍼뮤티드 엠리스트 및 로테이티드 엠리스트의 경우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20개의 태스크를 갖는 데이터 셋으로 데이터를 변경하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테이블 SGD가 기존까지 제안되었던 다른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애큐러시는 기본적으로 에버리지 애큐러시로서 이전까지의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정확도의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한 값이 스테이블 SGD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단순하게 태스크 1과 태스크 2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각각 스테이블 SGD 혹은 플라스틱 SGD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항상 스테이블한 트레이닝 리즘을 사용할 때 폴게링이 적게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와이드한 미니마로 수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폴게링을 적게 발생시킨다는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퍼뮤티드 엠니스트, 로테이티드 엠니스트, 그리고 스플릿 시파 100 각각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방법들과 비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나이브 SGD는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한 모델을 의미하고요. 별다른 테크닉 없이 단순히 SGD를 이용해서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폴게링은 가장 높고 정확도는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어서 이전까지의 다른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 스테이블 SGD가 더 정확도가 높고 폴게링이 적게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SGD의 경우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변경하지 않고도 단순히 학습할 때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멀티태스크 러닝은 각각의 태스크를 시간순에 따라서 새로운 태스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동시에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크 러닝이 단계적으로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성능상의 어퍼바운드로 함께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테이블 SGD는 성능상의 어퍼바운드인 멀티태스크 러닝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캐타스트로픽 폴게링 문제를 로스 랜드스케이프 및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도를 했고요. 우리가 어떤 학습 테크닉을 사용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까지 잘 알려진 문제인 스테빌리티 플라스틱시티 딜레마를 개선하기 위해서 드롭아웃 배치 사이즈 및 러닝 레이트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컨티뉴얼 러닝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잘 알려진 간단한 테크닉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최근에 제안된 다양한 복잡한 알고리즘보다 더욱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서드는 네트워크의 스테빌리티를 높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캐타스트로픽 폴게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